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살아온 집안은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의 환경이었어요. 큰오빠와 완전 막둥이인 남동생 사이에 끼인 둘째라는 것부터 이미 차별의 대상인데, 심지어 여자로 태어나 버렸으니 정말 친척 가족 모두에게서 차별을 당하며 자랐어요. 여자애가 하는 등의 말은 일상이었고, 제게 관심도 투자도 없었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았죠. 특히 할아버지가 절 가장 괴롭혔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여자애가 게으르게 퍼질러 놀아 살이 찌는 거라고 온 동네를 몇 바퀴나 뛰게 만들고 밥도 주지 않았어요. 간식도 몰래 이불 밑에 숨기고 오빠와 동생에게만 주었고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죠. 또 공부를 잘해 부모님이 제 자랑을 하시기라도 하면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냐고 공장이나 돌려 지 오빠 등록금이나 마련하라는 등 구시대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가부장적인 옛날 말을 하셨고요. 부모님은 할머니처럼 대놓고 차별을 하진 않으셨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그리고 막내니까 핑계로 절 소외시켰고, 아빠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작은 부분들에서 오빠나 동생을 아낀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말 사소한 간식 같은 것도 저는 문금 할인하는 과자를 던져주며 먹으라고 했지만 오빠나 동생은 고급 제과점이나 베이커리에서 먹고 싶은 걸 고르게 한다거나 오빠와 동생의 생일 때는 먹고 싶다는 케이크와 원하는 선물을 사주었어요. 제 생일에는 그저 미역국에 축하한단 말도 없었고요. 하지만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 먹는다는 애들도 있던 때였고 여자니까 결혼하면 이 집 사람 아니니까 하는 세뇌당한 핑계로 혼자 자위했어요. 그래도 오빠와 동생과의 사이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오빠와 동생은 편애받는 대신 짊어진 기대도 엄청났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릴 때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론 저와 다른 방식으로 철이 들었던 거죠. 서로의 상황을 알았기에 오빠와 동생은 제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고 저 또한 두 사람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동생의 공부를 가르쳐주며 잘 지냈어요. 제가 공부는 그저 그랬지만 그림 쪽에 꽤 재능을 보였거든요. 부모님은 제게 관심이 없었기에 학교 미술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직접 상담해 학교 비품으로 미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교내 동아리에 들어 입시미술을 하는 언니들에게 어깨 넘어 배우기도 하고 대회도 종종 나가 결국 대학도 디자인 쪽으로 합격했죠. 대회 상금은 대부분 부모님께 돌아갔지만 상품으로 주는 대회들은 그 상품권으로 미술 재료를 살 수 있었어요. 학원 한 번 안 가고 대회를 쓸었다는 명목으로 주변 몇몇 학원들은 무료 수강을 해주는 대신 자기들 대학 실적에 제 이름과 학교를 넣어달라는 요청도 덜어 있었어요. 오빠와 동생도 본인들 용돈을 조금씩 모아 제 생일날에는 미술용품도 사다 줬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한 대학이었기에 할아버지와 많은 친척들의 반대에도 직접 학자금 대출과 학원 알바를 뛰며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을 다녔어요. 특히 무료 수강을 해준 학원에서 저를 고정적인 강사로 받아줘 금방 학자금 대출도 갚고 등록금 걱정도 없었어요. 생활비는 늘 쪼들렸지만 아마추어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돈도 벌 수 있었고 경험도 쌓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프리랜서로 그림 강좌를 띄고 또 디자인 외주도 받으며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가끔 학원에서 특강도 띄워주고요. 이렇게 쭉 늘어놓으니 마냥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지금은 총 월 700 정도의 급여 및 부수익을 받고 꽤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무수한 일들이 있었죠. 처음 그림을 시작하겠다고 집에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제 뺨을 때리며 너 같은 게 그림 좀 그린다는 소리 듣는다고 뭐라도 될 것 같으냐고. 괜히 깝죽거리지 말고 전문대나 들어가라 소리쳤어요. 너 같은 건 전문대에서도 안 받아줄 거니 피나는 노력이라도 해서 물리치료과라도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아빠에게 개처럼 맞는 저를 감싸주던 엄마는 따로 저를 방으로 불러 너는 왜 그렇게 못 튀어서 안달이냐고. 좀 조용하고 조신하게. 네, 안 그럴게요. 이런 것 좀 못하냐며 다그치더군요. 넌 재능이 없으니 나대지 말고 돈이나 벌라는 이야기였겠죠. 아빠는 친척집에 가서도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비꼬며 저런 것도 그림 그려서 대학 간다고 지랄이라고 우습지 않냐며 대놓고 비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서 여자가 대학 이야기를 하느냐고 또 역정을 내셨고 그날 전 모든 친척, 사촌 동생들, 사촌 언니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맞으며 반성을 강요받았어요. 감히 저 같은 게 특별한 척한 벌이라며 거짓말치고 되도 않은 행동을 한 못된 년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되도 않은 이유와 쌍욕을 늘어놓더군요. 이 정도면 저도 포기할 법도 한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림이 제 유일한 살 길이란 걸요. 뭐 이외로도 다양한 일들을 겪고 결국 좋은 대학 나와서 친척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대기업에 강연까지 하며 살고 있죠. 친척 중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저고요. 오빠에게 악감 적은 없지만 그렇게 밀어주고 돈 대줬지만 인서울 끝자락 법학과에 겨우 들어갔었어요. 그것도 추가 합격으로. 로스쿨을 준비한다곤 했지만 실패했죠. 전 그런 대학은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졸업 후엔 경기권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업했고요. 동생도 공부 머리는 없고 저랑 비슷하게 그림에 조금 재능이 있는 듯 했는데 제가 당한 수모를 옆에서 지켜봤어서 그런지 그림 그리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학교만 다니더라고요. 사실 오빠도 지금 다니는 법학과가 아니라 글을 쓰고 싶어 했어요. 오빠는 소설을 썼는데 진짜 글을 잘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니 저희 남매는 전부 예체능에 재능이 있었네요. 아무튼 전 취업 후 집에는 거의 발걸음을 끊고 살았어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친척도 부모님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 이야기하면 뜯어갈 생각만 할 거고 제 직업과 하는 일을 비난할 게 눈에 훤했어요. 오빠도 대학 졸업 후 따로 살며 집에는 걸음을 안 했죠. 부모님은 오빠가 변호사나 판사를 할 것이라며 친척집에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대기업도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오빠에게 엄청난 면박을 줬죠. 그리고 이번에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서로 전화 없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제가 일방적으로 용돈을 입금하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갔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이번에 친척들이 저와 오빠가 너무 안 와 화가 많이 났다고. 이 집안에 태어나 이런 불효는 용납 못한다며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댁으로 오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주에 강연이 있다고 했지만 니깎게 무슨 이라며 혀를 차시길래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아무튼 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와 동생과는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오빠도 연락 받았냐 물어보니 오빠는 제게 오라고 하더라. 자기는 이번에도 본인과 제게 평소 같은 면박을 주면 아예 연을 끊어버릴 작정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완전히 발길을 끄는 이후에도 오빠는 종종 친척 모임에 끌려다녔는데 그때 주변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들었었나 봐요. 제가 없는 자리였으니 제 욕은 뭐 도가 텄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아예 연을 끊을 작정을 할 만큼 심각했나 봐요. 전 오빠에게 오빠가 그런 생각이면 나도 좋다고. 하지만 그럴 거면 막내도 챙기자고. 오빠가 막내 데리고 살든 우리 셋이 합치든 그렇게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막내를 데리고 살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은 제가 도와주겠다 이야기했고요. 오빠는 막내는 본인이 데리고 살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같은 남자끼리니 좀 편하고 그런 게 있겠죠. 서로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주말 저는 오빠의 차를 타고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이동 중에 부모님과 친척과 연을 끊게 되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동생에게 연락해 우리가 들어오면 구석에서 모든 장면을 녹음해달라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했던 대로 그냥 난리였어요. 그 집 문을 열자마자 고모부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2년 이제서야 기어들어오는 꼬라지를 보라고
술에 취해 벌건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삼촌은 고모부에게서 절 넘겨봤더니 이 미친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냐 욕을 시작했고요. 예상은 했지만 참 다른 친척 동생들은 방에 박혀 벌벌 떨고 있더군요. 늘 제가 목소리가 컸고 당당하게 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했으니 화살은 제게만 날라왔는데 제가 없을 땐 다른 사촌들도 갈려 나갔겠구나 싶었어요. 어쩐지 제가 다시와 안심하는 듯하는 모습에 정이 털리더군요. 한숨을 쉬고 아빠를 쳐다보니 뭘 꼬라보냐며 제 뺨을 치시더군요. 고모들도 엄마도 숙모도 전부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고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오빠가 소주병으로 TV를 후려쳐 부수고 닥치라고 소리쳤어요. 그 후로 쌓인 말들을 쏟아부었죠. 당신들이 나한테 내 동생한테 해줄 게 뭐가 있다고 이 지랄 난리들이야.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준 적도 고생한다고 한번 안아준 적도 없는 갓잔치도 하는 것들이 나이 처먹으면 어른이야? 그따위로 늙을 거면 그냥 얼른 뒤져. 지금이라도 안 나대고 뒤지면 장례는 치러줄 테니까. 근데 나도 내 동생들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건 말건 알아서 해. 이딴 쓰레기 같은 집안 필요 없고 제발 다 내 인생에서 꺼져줘요. 오빠의 호통 뒤 저는 저를 잡고 벙쪄있는 삼촌을 밀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오늘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지랄한 거 전부 녹음했으니까 다음엔 경찰서에서 보자고요. 아, 그리고 고모부. 고모부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나요? 고모부 다니는 회사가 저희 하청인 걸로 아는데 하청회사 하나 날리는 거 일도 아닌 거 알잖아요. 공석에서 보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어요. 고모부가 유독 오늘따라 제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한 것도 저희 회사 측에서 고모부 회사 쪽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한 것 때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 봐요. 오빠와 제가 동생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고 아무도 저희를 잡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희 잡아봤자 폭행죄만 추가되겠죠 뭐. 오빠 그리고 막내와 함께 제 집으로 들어가 막내에게 오빠와 제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막내의 학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본인은 자퇴 후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막내의 그림에 관련한 건 제가 지원해 주기로 했고 막내는 저와 오빠의 집을 편하게 오가며 살라고 했어요. 그 후 변호사를 구해 동생이 찍은 동영상과 아빠의 폭언, 친척들의 폭언이 담긴 전화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친척과 아빠에게 맞은 흔적에 대한 사진과 병원 치료 기록을 정리했어요. 이런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모부와 삼촌,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를 고소했죠. 다른 고모들과 엄마, 숙모는 방관죄가 성립이 된다면 같이 묶어보고 안 되면 방조죄로라도 고소할 거예요. 단순 폭언과 폭행 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고 가족이라 둥글게 합의하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운이 좋은 건지 제 복을 걷어차는 건지 고모부는 제 회사 및 집까지 찾아와 절 협박하고 위협해 전 바로 112에 전화해 현행범으로 잡아 넣었어요. 이쯤 된다면 적어도 고모부 한 사람은 지독하게 엿먹일 수 있겠죠. 친척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기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기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도 했으니 얼굴 마주볼 일은 법원이나 경찰서밖에 없겠네요. 사실 할아버지가 가장 믿고 싫지만 제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바로 기절해 쓰러지셨고 오늘 내일 한다는 소리 들으니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리도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단 한 번도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으니 죽어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을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평생 저를 괴롭힌 사람이니까요. 지긋지긋한 부모님과 친척 얼굴 안 보고 목소리 안 들으니 정말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오빠 친구를 소개받아 연애도 시작했어요. 악착같이 산다고 연애도 못하고 일에 찌든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그건 핑계고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결혼한 어른들 중 좋은 사람은 보질 못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연애를 해보니 꽤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인데 꽤 행복했어요.
전 앞으로도 제 가족, 오빠와 막내, 그리고 사랑하는 남친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제 커리어를 쌓으며 살 거예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제 남편이 잘못된 건지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남편은 제가 미국에서 파견 근무 나갔을 때 만난 교포입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제법 저희는 잘 통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멀어져서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오해와 싸움만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남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남편은 전 직업의 특성을 살려서 현재 집에서 미국 주식을 전업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 있을 때 직업이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관련 업계 취업을 한 적도 있었지만 한국 회사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잠을 자서 오후에 일어납니다. 오후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을 하면서 제가 부탁한 식재료들을 장을 봐서 집에 옵니다. 그 외에 청소나 빨래 등 간단한 집안일을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남편이 동네 사람들이랑 제법 친해져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살았던 아파트인데 저보다 남편이 동네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지냅니다.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웃 주민분들이 인사를 너무 많이 해서 불편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쯤 다 와서 신호를 대기 중이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카페 안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해서 혼자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나 싶어서 기쁜 마음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려는데 처음 보는 여자와 같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카페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간 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숨어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왔냐며 놀래더니 앞에 있던 여자들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윗집 여자인데 동갑이라면서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만났고 시간도 남길래 카페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남편이 동네 여자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인사만 하고 집에 같이 바로 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기에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여자랑 친하냐고 물었더니 얼굴 보면 인사하는 정도라고 하였지만 해맑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남편 얼굴이 생각나서 그런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 좋아하고 친화력이 좋은 남편인 것을 알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는 남편에게 조심해달라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개의 커피잔과 다과 접시 등 누가 봐도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왔다 갔냐고 물었더니 아는 동생이 왔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쭉 미국에서 살았던 교포이기에 한국 아는 지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아무리 봐도 남자가 왔다 간 흔적 같지 않아서 재차 물어보니
아랫집에 사는 대학생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랫집하고는 보일러 누수 문제로 몇 번 만나서 얼굴은 알고 지냈지만 남편과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는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아랫집 여대생이 우연치 않게 남편이 영어로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어 관련해서 물어보다가 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집에 있다고 해서 놀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없을 때는 자주 오냐고 물었더니 가끔 온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사는 집인데 외부인들을 자주 초대해서 놀려오는 거라면 같이 사는 아내에게 말해주는 것이 맞는 거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는 하지만 나쁜 의심을 받는 것 같다며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이긴 하지만 여러 번 놀려왔던 사람들이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윗집, 아랫집 여자들을 포함해서 옆동에 심지어 동네 친구 사귀는 어플에서 만난 여자까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거에 관련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 회사가 없는 시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집에 불려서 둘이서 수다를 떨며 논다는 것이 정상인 건가요? 어쩌다 한번, 그것도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이라면 아무리 이성이어도 이해를 하겠지만 정말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니 어이도 없고 화도 납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저의 부부 침대에서 자고 간 여자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밤 그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연애 기간까지 포함해서 6년이 넘는 시간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교포이기에 가끔 언어의 장벽이 느껴질 때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이 그런 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적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힘든 시절에 저를 위로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남자에게 반해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사실을요. 제가 그걸 명심하지 못해서 그때의 실수로 여태까지 고통받았었습니다. 청소년기에도 정말 자주 싸우시는 부모님들이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 빈도가 점점 심해지시더니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것보다야 낫겠지만 어른이라고 괜찮은 건 또 아니더군요. 자주 싸우시긴 했지만 화목할 때 화목했던 집안이었던지라 이혼을 하고 나서 집의 적막함을 이겨내기는 어려웠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시기에는 제가 바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업을 위해 독립을 하였죠. 사실 취업을 위해서가 아닌 떠밀려 나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에 살겠다며 나오셨고 아버지는 둘이서 살기엔 집이 넓다며 집을 팔아버리자고 했죠. 저는 그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빠도 친가에 가버렸죠. 집을 판 돈은 제 자취집을 구할 때 보탰었고요. 평생을 가족 곁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혼자 사니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게다가 반강제적인 자취이니 우울하기도 무지 우울했고요. 하지만 그 시절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참 듬직한 사람이라 생각해 저도 많이 기대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순탄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 남편이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며 그리고 다른 놈한테 뺏기기 싫다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27살에 사회 초년생인 어린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친정은 어떻게 했냐고요? 엄마와 아빠를 다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엄마 집이나 아빠 집을 따로 가끔 놀러 갑니다. 제가 지금 11살 딸이 있는데 두 분 다 정말 예뻐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넌지시 두 분에 대해 얘기하면 짜고 친 듯이 넌덜이 난다는 표정을 지으시기에 더 이상은 말을 꺼내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그냥 냅두고 정말 큰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빠르게 속단으로 결정한 결혼에서 남편이 결혼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여태 연애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은 전부 연기였나 싶을 정도로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어요. 그때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였고 인턴을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평판도 좋았기에 정규직 전환은 보장된 셈이라고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회사를 관둘 생각은 먼지만큼도 없었기에 일단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수평적인 분위기의 복지가 좋은 회사였기에 눈치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들 정말 축하한다며 아기 선물을 하나씩 쥐어주시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아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분의 몸 상태도 위태할 뿐더러 이렇게 한다면 아이한테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최소 보름 정도는 꼼짝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가던 차라 정말 마음이 불안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불안해하는 건 남편이더라고요. 저를 걱정한다고 그러는 줄 알고 전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위한 불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한 불안함이었던 거죠. 어떻게? 너 정규직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아기 때문에 누워 지내면 회사는 어떻게 하고? 큰일이네 정말.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오빠는 그게 큰일이야? 내 몸은 신경도 안 쓰여? 우리 아기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더 중요한 건 정규직 아니야? 먹고 살아야 아기를 키우던 말던 하지. 나 지금 순서를 모르는 건가? 진통이 앓고 있는 산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전 일단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보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또 취약해져서는 응급실로 실려갔었죠. 결국 몸 상태 때문에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와서 링게를 맞고 있는데도 남편은 달려와서 한 첫마디가 회사는 어떻게 했어? 였습니다. 정규직이 못 돼서 제일 아쉬운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보다는 아기가 훨씬 중요했어요. 회사는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제 배에 있는 아기는 사라진다면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멍청하게도. 저는 퇴사 후에 다행히도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육아를 했어요. 모든 게 처음이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레 집의 가장은 남편이 되었고 남편의 수입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회사가 원래부터 좋은 편도 아니라 월급도 적은 편이었는데